엄마가 지금 내 인생을 더 망치고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딸 혜진이가 결혼하던 날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혜진이는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했고 어렵게 혼자 키웠지만 늘 저를 실망시키지 않은 딸이었습니다. 그런 딸이 몇 년 전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더니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결혼식 날 화려한 호텔 예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혜진이와 사돈댁을 보며 감탄하는 모습에 저 역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식장 안에서 저에게 느껴지는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사돈 어르신들도 인사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고 심지어 제 딸 혜진이조차도 저를 보는 눈빛이 평소와 많이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마음 한쪽에서 씁쓸하고 서글픈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지만 행복해야 할 날이니 애써 모른 척하고 웃어 보였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 결혼식이 저와 딸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는 긴 악몽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남편 없이 혼자 혜진이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새벽에는 청소 일을 하며 하루하루 버텼죠. 혜진이가 명문 대학에 합격했을 때 힘든 세월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도 혜진이만 잘 되면 그걸로 만족이었죠. 딸도 그땐 저에게 고맙다고 자주 말해주곤 했는데요.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 시절이 저에게는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나 봅니다. 지금의 딸 모습과는 너무 달라서 저는 종종 그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결혼한 후 혜진이는 저에게 점점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는 이유로 잘 받지 않았죠. 예쁜 손녀가 태어나고 나서 시댁을 방문했지만 사돈들은 저를 마치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손녀가 제 품에 안기려고 했는데도 사돈이 손녀를 급히 데려가며 눈치를 줬습니다. 딸은 그 모습을 보고도 모른 척 다른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집에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딸에게 짐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손녀의 생일잔치가 시댁 저택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딸에게 정성껏 만든 음식을 가지고 방문했죠. 하지만 시댁 어른들은 제가 만든 음식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딸마저 창피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돈댁 손님들이 저를 보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펑펑 울면서 딸에게 연락해봤지만 딸은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딸에게 큰 실망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 날 혜진이가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 반, 불안한 마음 반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딸은 표정이 딱딱했고 말 한마디 없이 제게 하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는 게 용돈일 거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죠. 하지만 봉투 안에 있던 종이를 확인한 순간 저는 머리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거기에는 믿기지 않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은 다름 아닌 친권 포기 각서였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고 이게 무슨 일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혜진이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유를 물었습니다. 딸은 무표정으로 시댁에서 제가 친정엄마인 게 창피하다고 했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으로 딸 앞에서 큰 소리를 내며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혜진이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딸이 떠난 자리에서 한참 동안 울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딸을 키우느라 고생했던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혼자 청소하던 기억, 식당에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울었던 날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혜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위로했던 기억도 생생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자꾸만 자책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딸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는 스스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 딸을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의 딸이 저를 버렸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딸을 부잣집에 시집 보내고 버림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웃들은 제 얼굴을 보며 수군거렸고 마트에서도 저를 힐끗거리며 피했습니다. 심지어 친하게 지냈던 동네 아줌마들도 제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착하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현실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저는 점점 우울증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딸을 원망하는 마음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딸의 친구를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조심스럽게 제게 혜진이의 시댁 생활을 털어놓았습니다. 혜진이가 시댁에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마치 하녀처럼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딸에게 연락을 할까 고민했지만 쉽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혜진이 친구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딸이 남편에게 폭언과 외도를 당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남편의 외도 상대가 혜진이의 절친한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온몸이 떨려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딸이 제게 냉정하게 대했던 이유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가 처한 상황이 너무 끔찍하고 충격적이어서 엄마로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번호를 눌렀지만 이번에도 딸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딸의 소식을 듣고 난 후 저는 며칠을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참지 못하고 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혜진이 시댁에서는 현관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서 제가 계속 기다리자 경비원이 와서 저를 쫓아냈습니다. 그 순간 시댁 창문 너머로 혜진이가 저를 쳐다보는 모습이 보였지만 딸은 커튼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온몸이 다 떨려서 주저앉았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수치스럽고 비참한 적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혜진이의 친구가 다시 전화로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딸이 결국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진단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딸을 정신병자 취급하며 더욱 모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지만 도와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가 직접 그 지옥에서 딸을 꺼내올 수 없다는 현실이 미칠 듯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끝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정말 비통했습니다. 저는 딸과 손녀를 위해 용기를 내어 다시 혜진이의 시댁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딸을 만나기 위해 시댁 어른들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비웃으며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분노와 절망으로 저는 문 앞에서 소리를 치며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리고 경비원이 또 와서 저를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혜진이가 울면서 창문 뒤에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절망을 느끼며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무기력하게 지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어떤 학대와 멸시를 당하고 있는지 모든 걸 주위에 말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빠르게 퍼져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 사람들이 변호사를 보내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압박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혜진이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지만 혜진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딸은 엄마가 지금 내 인생을 더 망치고 있잖아요. 라고 울부짖으며 저를 원망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혜진이는 시댁의 압박과 남편의 협박 때문에 모든 것이 더 악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이 내 편을 들어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혜진이의 원망을 듣자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얼마 후 혜진이의 절친한 친구가 다시 충격적인 연락을 했습니다. 혜진이가 결국 이혼을 결심했고 딸과 함께 몰래 도망치려다 시댁 사람들에게 붙잡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혜진이는 현재 시댁 사람들에게 집안에 갇힌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저는 패닉 상태에 빠졌고 즉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가족 간의 문제라며 명확한 증거 없이는 개입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이 위험한 상황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다시 좌절했습니다. 더 이상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지인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 재벌가와의 싸움이 두렵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친 몸을 이끌고 힘없이 길을 걷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제게 뜻밖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고 검사 도중에 제가 암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모든 것이 절망으로 뒤덮였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저는 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병문안을 온 혜진이 친구가 혜진이가 제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해줬습니다. 혜진이가 매일 울면서 죄책감으로 괴로워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론 딸이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위안을 얻었습니다. 저는 혜진이가 언젠가는 제게 돌아와 줄 것이라 믿기 시작했습니다. 병상에서 저는 딸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진심으로 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병실 문이 열렸고 혜진이가 나타났습니다. 딸은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는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라고 흐느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린 그렇게 한참을 울면서 서로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였습니다. 혜진이와 화해한 후 저는 딸과 손녀를 위해 다시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는 여전히 시댁과 이혼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딸은 시댁에서 위자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혜진이가 이혼할 경우 손녀를 빼앗아 가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 때문에 혜진이는 매일 불안에 떨며 지냈고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딸과 함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시댁의 힘이 워낙 강해서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엔 반드시 딸을 지켜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혜진이는 법정에서 남편의 폭언과 외도 사실을 밝혔지만 시댁은 막강한 변호인단을 앞세워 혜진이를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분노를 참기 힘들었습니다. 시댁 측은 혜진이의 정신과 진료 기록을 공개하며 그녀가 불안정한 엄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때문에 재판은 딸에게 매우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재판 후 혜진이는 저를 붙잡고 펑펑 울면서 자신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찢어졌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손녀가 갑자기 크게 아프게 되었습니다. 혜진이가 시댁을 나와 친정으로 오면서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탓이었습니다. 손녀는 급히 응급실로 실려갔고 의사는 아이의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때 혜진이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병원으로 찾아와 혜진이를 탓하며 큰 소동을 피웠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며 분노로 몸이 떨렸지만 딸을 위해 꼭 참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저는 손녀를 끌어안고 절대 이 아이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도 딸과 함께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 혜진이의 친구가 우리를 찾아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혜진이의 시댁에 내부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혜진이의 남편이 외도 상대에게 큰돈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집안에 알려지며 시댁 내부가 분열된 상태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혜진이는 바로 추가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도 이 사건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저는 딸과 손녀가 다시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시댁과의 싸움은 본격적인 반격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다시 열린 법정에서 우리는 남편의 비밀 통장과 외도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시댁 변호사들도 크게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오히려 혜진이가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거짓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에 법정은 큰 혼란이 일어났고 혜진이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날 법정을 나오며 딸은 다시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혜진이는 엄마, 이젠 다 끝난 것 같아. 라며 절망했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아주며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다독였습니다. 재판을 하던 중 저희 건강 상태가 갑자기 더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암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 중이라며 치료를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부담이 될까봐 이 사실을 숨겼지만 혜진이는 우연히 제 병원 기록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은 병원에서 저를 붙잡고 제발 치료를 받아달라고 울면서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이 겪고 있는 힘든 상황이 먼저라고 생각해 계속 치료를 미뤘습니다. 혜진이는 자신 때문에 엄마까지 희생한다고 크게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며칠 뒤 재판에서 혜진이의 남편 측이 친권 포기를 조건으로 거액의 위자료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혜진이는 딸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절했지만 상대 측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까지 싸우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일로 혜진이는 깊은 고민에 빠져 식음을 전폐했고 저는 그런 딸이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결국 혜진이는 결심을 굳히고 변호사에게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선택을 존중하며 마지막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끝까지 버티기로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혜진이의 남편이 갑자기 저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혜진이와 다시 잘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다시 태도가 돌변해 협박을 시작했고 저를 향해서도 위협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도 잊은 채 남편에게 당당히 맞섰습니다. 결국 남편은 분노하며 집을 나갔고 우리는 더욱 철저히 이혼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걸 걸고 딸과 손녀를 지킬 생각뿐입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시댁 내부에서 혜진이를 돕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혜진이 남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신우이는 가족들에 대한 큰 불만이 있다며 시댁의 내부 비밀을 우리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덕분에 재판의 판도를 뒤집을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도움에 놀라면서도 크게 안도했습니다. 이제는 시댁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집에도 밝은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이 다시 열리고 혜진이 신우이가 제공한 결정적 증거가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이 증거는 남편의 외도와 시댁의 폭언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정은 발칵 뒤집혔고 시댁 측은 크게 당황하며 증거가 조작이라고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이 증거가 진실이라 판단하고 혜진이에게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시댁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이제 정말 우리에게도 봄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이는 제 손을 잡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재판에서 승기를 잡은 이후 혜진이는 점점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댁은 재정 지원을 끊었고 혜진이는 손녀와 함께 어렵게 살림을 꾸려야 했습니다. 저 역시 암 치료 때문에 혜진이를 돕기 어려웠고 다른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했던 혜진이는 작은 회사에서조차 무시당하고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돈과 명예가 아닌 진정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몸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딸에게는 비밀로 했지만 암 치료를 미뤘던 것이 결국 제 건강을 악화시켰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습니다. 의사는 이제 더 이상 치료를 미룰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딸과 손녀에게 혹시나 짐이 될까봐 눈물이 났습니다. 혜진이가 병원에 찾아와 제 손을 잡고 엄마 없으면 나 못 살아.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꼭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혜진이는 매일 병실을 찾아와서 손을 잡아주고 손녀는 제 옆에서 밝게 웃어주었습니다. 딸은 저와의 시간을 통해 지난날의 잘못을 더 깊이 반성하며 더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그때서야 진짜 가족으로서의 행복을 조금씩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했고 저는 그런 딸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병실 창밖을 보면서 앞으로는 우리 세 사람이 꼭 붙어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행복한 삶을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혜진이의 남편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제야 진심으로 잘못을 깨달았다며 혜진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혜진이는 그의 모습을 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저는 당신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그는 딸과 손녀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온 힘을 다해 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딸은 처음으로 강하게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 주세요. 그 후 혜진이는 더욱 강인해졌습니다. 딸은 제 병원비와 생활비를 위해 열심히 일했고 심지어 늦은 나이에 자격증 공부까지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이 너무 자랑스러워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혜진이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게 됐고 점점 혜진이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 역시 과거의 상처를 딛고 사회에서 당당한 엄마로 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손녀 역시 점점 밝아지며 웃음소리를 되찾아갔습니다. 우리 모녀는 그렇게 함께 성장하며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갈 무렵 병원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의사는 암 치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혜진이는 기쁨에 겨워 펑펑 울었고 손녀는 제 품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인생이란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가장 빛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에서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내가 엄마를 지킬 거야. 이제 내가 엄마의 보호자가 될 거야.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퇴원 후 우리는 셋이 함께 작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고 행복했습니다. 혜진이는 이제 직장 생활에도 익숙해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승진까지 했습니다. 저는 손녀를 돌보며 딸의 뒷바라지를 했고 손녀는 밝고 명랑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주변 이웃들도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세상을 살아가는 행복과 보람을 온전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한 삶이 시작된 듯 했습니다. 혜진이는 자신처럼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기 위한 상담사 활동까지 시작했습니다. 딸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응원을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혜진이를 존경하며 우리 가족을 응원했고 저 역시 딸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야 진정으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뒤 혜진이는 드디어 자신과 손녀의 힘으로 집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입주식을 하며 저는 딸과 손녀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웃들도 찾아와 우리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함께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과 명예가 아니라 서로의 진심과 사랑만이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딸과의 갈등, 상처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결국 깨달은 건 단 하나입니다. 바로 가족이라는 존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삶이 힘들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것도 결국 가족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희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결국 가족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함께 나아갈 때 가장 빛나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